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만약 당신의 아내가 지독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려는 야망에 불타는데, 정작 당신의 남편은 가난이 곧 행복이라는 괴상한 철학을 고수하며 편안한 가난에 안주하려 한다면 당신은 그 철학을 존중하시겠소? 아니면 그 남편을 억지로라도 부자로 만들어 놓으시겠소? 이 질문은 마치 바람 한 점 없는 여름날 뜨거운 부엌에 앉아 끓는 솥을 바라보는 것만큼이나 답답한 문제였습니다. 부부라는 게 원래 마음이 같아야 살림도 굴러가는 법인데, 한쪽은 부자가 되려 등골이 휘고 다른 한쪽은 가난이 곧 돌아며 누워있으니 그 집안 꼴이야 불보듯 뻔하지 않겠소. 여기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내와 가난이 편한 남편 사이에 벌어진 가장 현실적이고 코믹한 부부 전쟁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게으름을 이용하여 가장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부를 쌓으려 했으니 그들의 기묘한 동거와 인생 역전 비책을 엿보시겠소. 주인공은 아내 억척댁과 남편 한량서생 박유생이었습니다. 억척댁은 이름 그대로 생활력이 강하고 현실적인 판단력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박유생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예로 학문을 핑계 삼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게으름의 달인이었지요. 그의 방엔 날마다 먼지가 쌓이고 닭이 울어도 일어나지 않으며 해가 중천에 떠도 그는 이제 막 학문이 무르익을 시간이라며 이불을 덮었지요. 조선의 작은 읍내 좁은 골목에 자리 잡은 그들의 초라한 집은 쌀독이 비고 지붕이 새는 형편이었습니다. 지붕에서 새는 빗물이 대야로 똑똑 떨어질 때면 억척댁은 그 소리에 맞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똑똑똑, 내 속도 저리 새고 있네. 그녀는 장터에 나가면 콩 한 줌이라도 아끼려 상인들과 이리저리 밀고 당기며 값이 한 푼이라도 오르면 얼굴빛이 바뀌었지요. 하지만 그 노력의 결실이 집으로 돌아오면 방 안에서는 언제나 박유생의 느긋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그대는 세속의 일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오. 쌀이 모자라면 마음의 양식으로 채우면 돼요. 그 한마디에 억척되게 이마에 핏줄이 섰습니다. 마음의 양식이 쌀죽보다 든든하단 말이오. 박유생은 그저 태연히 웃으며 낡은 서책을 뒤적였습니다. 그 책들은 오래되어 누렇게 바랬고 종이 냄새와 먼지, 묘한 곰팡내가 뒤섞여 그의 방 안에 희미하게 풍겼지요. 그의 손끝엔 늘 먹물이 말라붙어 있었고 낡은 붓과 종이 몇 장만이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방 안에는 삶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창문은 삐걱거렸고 바람이 불면 문풍지가 울며 겨울의 냉기를 그대로 들여보냈지요. 그럼에도 박유생은 그 속에서 무슨 세상의 이치를 깨닫겠다고 허공을 향해 중걸거렸습니다. 이 고요함이 곧 진리요. 가난은 깨달음의 스승이요. 억척댁은 남편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요. 스승은 무슨 스승이요. 가난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괴물이지.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기름 한 방울 없는 소뚜껑을 덮었다 열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거칠었고 눈께엔 늘 피로가 묻어 있었지요. 하지만 박유생의 방에서는 언제나 느릿한 글 읽는 소리 혹은 코 고는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마주할 때마다 두 얼굴의 인생을 보는 듯 했지요. 한쪽은 현실 속에서 발버둥치는 자신, 다른 한쪽은 구름 위에서 허공을 논하는 사내. 그 둘이 같은 지붕 아래 산다니 이보다 기이한 인연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억척댁은 밤마다 쌀독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쌀이 떨어지는 건 운명이 아니라 서방의 게으름 때문이야. 그 말끝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지요. 그녀는 가난이 단순히 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갉아먹는 괴물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태평함이
더욱 미웠지요. 이웃들도 그런 그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골목마다 퍼진 소문은 늘 같았지요. 저 집은 서방은 천하태평, 아내는 천하바쁨이라지. 누군가는 박유생을 보고 저 양반, 그래도 말은 그럴듯하다네라며 혀를 차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아이고 저런 사내 만나면 평생 고생이지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억척댁은 그 모든 시선이 더 미웠습니다. 그녀는 장터에서 돌아올 때마다 두 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도 꿋꿋이 고개를 들었지요. 그러나 집 앞에 다다라 문고리를 잡을 때면 언제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오늘도 그이는 누워있겠지. 오늘도 가난이 행복이라겠지. 그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자 박유생은 창가에 앉아 먼지를 털지도 않은 서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의 뺨에 비쳐 마치 성현이라도 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억척댁은 그 모습을 보고 결국 폭발했습니다. 서방님, 당신은 어찌하여 가난이 돌아도 되는 양 방바닥만 긁고 있소? 당신이 외우는 옛 성현들도 배불리 먹고 등 따숩게 살았을 것이오. 그녀의 목소리는 골목을 울렸고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이웃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억척대기 서방나무란다. 그들 눈에는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억척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박유생은 그런 아내를 향해 여전히 느긋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그대는 세속의 재물에 너무 집착하오. 가난이야말로 정신적인 풍요를 가져다주는 가장 고상한 상태요. 나는 이 비좁은 방 안에서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있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 가난이 아니겠소. 그 말이 끝나자 억척대기 입꼬리가 경련처럼 떨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말이 허무맹랑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 한마디가 마치 자신이 세속의 욕심쟁이로 몰리는 듯한 모욕처럼 느껴졌지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우주의 이치가 쌀떡을 채워주겠소? 이 집의 쥐 한 마리도 굶어 죽을 지경이요. 그녀의 외침 뒤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촛불을 흔들었고 그 불빛이 박유생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그는 그제야 잠시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분노도 이해하오. 그러나 세속의 풍요는 언제나 마음에 결핍을 낳는 법. 억척댁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굳게 담은 입술로 바닥을 쓸며 속으로 다짐했지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반드시 사내의 게으름으로 부자가 되고 말리라. 억척댁은 남편의 게으름과 가난 찬양에 늘 속이 터졌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바늘구멍 같은 희망 하나 없이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방앗간으로 쌀을 이고 가고 돌아오면 장독대 앞에서 된장을 휘저으며 하늘을 노려보곤 했지요. 그러다 문득 안방을 향해 한숨 섞인 눈길을 던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베개를 베고 누워 책을 읽는 척하며 실은 고개를 떨군 채 조는 중이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억척댁은 마음속에서 불이 훅 치솟았습니다. 이놈의 서생, 그리 밥이 되냐? 손끝에 흙이라도 묻혀야 쌀 한 톨이 들어오지. 그러면서도 그 불길한 말은 꺼내지 못했지요. 왜냐면 남편은 말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눈을 번뜩이며 세상의 가장 큰 분은 마음의 평안일세 라고 읊조릴 때마다 억척댁은 그 평안이라는 말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녀의 평안은 언제나 쌀독이 비지 않는 것, 아이들이 헛기침을 하지 않는 것, 장날에 이웃 눈치 보지 않고 콩기름 한 대를 살 수 있는 것이었는데 남편의 평안은 그저 하늘 보고 한숨 쉬며 글귀나 읊는 거였으니
두 사람의 평안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랐습니다. 그날도 억척댁은 밥상 앞에 앉아 묵묵히 국을 떠먹다가 남편이 느릿느릿 젓가락을 들고는 이보, 세상 일은 욕심으로는 채워지지 않네 하고 중얼거리자 그만 그릇을 꽈당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국물이 튀어 상보에 얼룩이 번졌고 남편은 흠칫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욕심이요? 내가 욕심이 많아서 이러는 줄 아시오? 아이들 입에 밥 한 술 더 넣고 싶어서 그게 욕심이요. 억척되게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엔 분노와 슬픔이 함께 얹혀 있었지요. 남편은 그제야 입을 다물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도리어 억척되게 속을 더 뒤집었지요. 왜냐면 그 남자는 늘 그렇게 침묵으로 이기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집의 재물뿐 아니라 말의 주도권도 잃은 채 살았습니다. 남편의 글 공부는 세상에선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에게는 세상을 잊게 해주는 위안이었지요. 그런데 억척댁은 그 위안을 이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루 세 끼를 맞추려면 장터에 나가 콩나물이라도 팔아야 했고 비 오는 날이면 삿갓을 눌러 쓰고 진창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손톱 밑은 늘 검었고 발 뒤꿈치는 갈라져 피가 배어 있었지요. 밤이면 이불 속에서 남편을 등지고 누웠습니다. 등과 등이 닿지 않게 마음과 마음이 더 멀어지지 않게 하지만 그 간격은 매일 조금씩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책장을 넘기며 이복에 세상은 무상하네 하고 읊조렸고 억척댁은 속으로 그래 무상한 세상에선 밥이 최고지라며 눈을 감았지요. 이 부부의 집엔 언제나 바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말이 없었고 웃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도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미워하면서도 의지했지요. 남편은 아내의 억척스러움을 세속적이라 여겼고 아내는 남편의 철학을 허황된 꿈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속엔 서로에 대한 묘한 연민이 스며 있었지요. 하루는 억척대기 장에서 돌아오는데 산 아래서 남편의 제자 하나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대개 서방님, 요즘 글 공부가 통 깊어지셨습니다. 도인들처럼 세상 욕심을 버리셨대요. 그 말을 들은 억척댁은 속으로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 양반은 버릴 욕심도 없어. 애초에 가진 게 없으니까. 그 말이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체념과 애증이 섞여 있었지요. 그날 밤 남편은 등잔불 아래서 천천히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가난은 병이 아니요 깨달음의 문이다. 그 문장을 쓰던 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아내의 숨소리를 들었지요. 억척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이는 걸 보고 남편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종이를 덮고 아주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흙벽 위를 타고 흘러내렸고 먼 산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시어머니는 집안의 바람보다도 더 세게 언제나 억척되게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침마다 제일 먼저 안방문을 흔들었고 그 소리는 종종 닭이 울기도 전에 안채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놈의 집은 언제나 지저분하구나. 내가 예전엔 쌀 서말이 넘치던 살림을 했다. 그런데 내 손에 들어오고 나선 집안 꼴이 이게 뭐냐. 그 한마디에 억척되게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침 국을 끓이던 손이 순간 멈추고 끓던 국물이
보글보글 넘쳐서 아궁이 불길 위로 튀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라도 했다간 또 하루가 그 말다툼으로 다 타버릴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칼 같았습니다. 아들 편, 아들 자랑, 아들 걱정으로 포장된 말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며느리에 대한 한숨과 불만이 얽혀 있었지요. 우리 아들은 글이 있는 사람이야. 하늘이 점지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그 귀한 손을 일에다 쓰라고 닥달을 해? 그런 짓은 천한 집안에서나 하는 법이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억척대근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천한 집안이라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국자 손잡이를 더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지만 입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녀가 말 한마디라도 내뱉으면 시어머니는 그것을 천년 묵은 원망으로 되새길 테니까요. 점심 무렵이 되면 시어머니는 늘 마루에 앉아 콩깍지를 벗기며 잔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여편네가 어찌 이렇게 야무지질 못하냐. 우리 동네 김서방 댁은 벌써 2채나 올렸대더라. 내 팔자도 참 딱하다. 그때마다 억척댁은 들리지 않는 척 바가지를 부엌으로 옮기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매일같이 서슬퍼런 말들이 솟구쳤습니다. 팔자 탓이 아니라 사람 탓이지요. 당신 아들이 저 모양이라 그런걸. 그러나 그 말은 늘 목구멍 어귀에서 삼켜졌습니다. 대신 억척댁은 손으로 때우고 몸으로 버텼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항상 데이고 찔렸으며 팔뚝은 검게 그을려 있었지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런 고생이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직 우리 아들이라는 단어 하나로 세상을 봤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은 등잔불 밑에서 또 시 한 구절을 읊었습니다. 가난은 마음을 씻는 샘물이라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샘물은커녕 집안 꼴은 개천물이구나. 냄새가 진동을 하지. 억척댁은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그 침묵 속에서 등잔불이 깜빡이며 방안을 흔들었지요. 잠시 후 억척대기 그릇을 치우며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탓이 크지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허리를 고추 세웠습니다. 사람이라면 말이야 남편 귀한 줄을 알아야지. 그 귀한 아들 앞에서 감히 눈을 치켜뜨는 게 어디 있냐. 억척댁은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물은 금세 마르고 말았지요. 마른 눈으로 웃는 법을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다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심한 세상, 그러나 달빛은 공평하도다. 그 글귀 아래로 촛농이 뚝 떨어졌습니다. 억척댁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살짝 등을 돌렸지요. 그녀의 입에서 작게 새어나온 한마디. 달빛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 빛은 늘 당신 쪽에만 비추지요. 그 말은 너무 작아서 남편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었어도 모른 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오히려 글귀를 고쳐 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심한 세상, 그 속의 여인 또한 강하도다. 그 문장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지만 억척댁은 그 뜻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너무 오래 듣는 대신 견디는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들 하지만 억척댁에게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그녀의 머리엔 어느새 흰 시로라기가 몇 가닥씩 얹혔고 손마디는 굳은 살과 상처로 얽혀 있었지요. 그동안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아 글만 읽고 붓끝으로만 세상을 바꾸려 했지요. 하지만 그가 쓰는 글은 세상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는 팔리지 않았고 관청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웃 고을에서 과거를 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억척댁은 그 소식에 한 줄기 빛을 본 듯 남편의 옷을 정갈이 빨고 먹을거리 몇 가지를 싸주었습니다. 이번엔 꼭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엔 믿음과 바람이 엉켜 있었지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속엔 희미한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알고 있었지요. 자신이 세상이 요구하는 답안을 써낼 사람이 아니라는 걸. 며칠 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기 전부터 억척댁은 눈치로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걸음이 너무 조용했으니까요. 그가 문턱을 넘자 아내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결과가 어찌 되었소?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운이 따르지 않았네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그 말에 억척되게 웃음이 굳었지요.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누워 코를 골고 있었고 그 소리를 들으며 억척댁은 속으로 수십 번 같은 말을 되었던 습니다. 운이 아니라 노력이지요. 운이라니 언제까지 운타령을 해야 하는 거요? 그녀는 벽을 향해 등을 돌린 채 눈을 꾹 감았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베개 속으로 스며들며 식어갔지요. 며칠 뒤 남편은 또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의 글은 점점 더 현학적이 되고 세상과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글을 이해하지 못해 그의 말에 억척댁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해하려는 마음조차 버렸습니다. 그녀에게 글은 생계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녀에게 세상은 냄비와 장터와 빚쟁이의 얼굴로 이루어져 있었지요.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집은 아직도 남편이 글만 쓴다지. 그 아내는 참 딱하더라. 남편이 명색은 선비라는데 입에 풀칠도 못한다네. 그 말들이 억척되게 등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녀는 그럴 때마다 등을 더 꼿꼿이 세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뭔가 서서히 부서지고 있었지요. 어느 날은 빚쟁이가 찾아왔습니다. 마루미까지 꿰뚫을 듯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오? 장작값이 벌써 넉 달치요? 억척댁은 황급히 마당으로 나와 허리를 굽혔습니다.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이번에 남편이 시집을 엮고 있소. 그게 팔리면 바로 갚겠소. 그 말은 그녀 자신에게조차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게 팔리면 그 말이 허망하다는 걸 알면서도 입 밖으로 나왔지요. 빚쟁이는 냉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양반글 팔릴 날이 오긴 하겠소. 글로는 밥 못 벌지. 그 말이 지나가고 나서 억척댁은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고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었지요. 그녀의 머리 위로 먼지가 날렸습니다. 그 먼지 속에서 남편의 책상 위 붓끝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존경스러운 학문이 아니라 가족을 가난에 묶어두는 족쇄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억척댁은 처음으로 남편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젠 그만하시오. 글로는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없어요. 당신이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지만 세상은 당신 이름조차 몰라요. 그 말에 남편은 천천히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글을 버리면 나 자신도 사라지는 걸세. 그 한마디가 방 안에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억척댁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먹먹했고 입술은 굳게 닫혔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해 말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는 글 속에서 세상을 도망쳤고 하나는 세상 속에서 글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 길이 결국 한 지붕 아래 만나버린 날 모든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억척댁은 날마다 새벽 달기 울기 전부터 일어나 밭일을 나갔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발뒤꿈치는 갈라져 피가 스며들었지만 한숨 한 번 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도 고개를 숙였고 남편의 무심한 얼굴을 바라보며도 속으로만 울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고 그 집 맏며느리는 참아내는 게 재주야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날마다 그녀의 허물을 찾았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질어? 이래서 네가 애를 못 낳는 게야. 손이 물러서 그래. 억척댁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그저 묵묵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다시 밥을 안 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엔 꺼지지 않는 불씨가 깃들어 있었지요. 남편은 여전히 종이 위에 붓을 놀렸습니다. 세상은 욕심으로 돌아가니 나는 욕심을 버리련다. 그는 늘 그렇게 말하며 글귀를 읊었고 그 말끝마다 시어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욕심을 버리긴? 네가 욕심이 없어서 이 꼴이지. 아들 팔자가 이게 뭐냐? 글만 써서 밥이 나와? 남편은 그런 잔소리에도 아무 말 없이 웃었지만 그 웃음은 허공에 묻혀 메아리도 되지 못했지요. 억척댁은 남편의 등을 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과 등을 졌구나. 나는 세상과 싸우고 있는데 그는 세상을 놓아버렸네. 그녀의 손은 거칠어지고 마음은 점점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장독대에 곰팡이가 피었잖아. 네가 대체 하루를 어떻게 사는 거냐? 억척댁은 허겁지겁 뛰어나와 손수건으로 장독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요 며칠 비가 와서 그만. 비는 온 세상에 다 오는데 어째 너희 집 장독만 썩냐. 시어머니의 말끝에는 날선 비수가 숨겨져 있었지요. 그날 밤 억척댁은 마루 끝에 앉아 달을 바라봤습니다. 은빛 달빛이 그녀의 손등에 닿자 흙과 피가 섞인 손이 마치 다른 여인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사는 걸까? 남편인가? 시어머니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그 질문은 대답 없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당신 아직도 자지 않았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은 바람 같아 붙잡을 수 없었지요. 내일 새벽에 나가야 하오. 밭의 물기를 다시 내야 해서요. 그만큼 하면 됐소. 세상 일은 끝이 없지 않소. 억척댁은 미소를 지으려다 말았습니다. 그의 말은 늘 옳았지만 현실에서는 틀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대청마루 밑에서 바람이 들썩이며 문사를 흔들었고 장독대에서 개구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사람의 울음처럼 들렸지요. 며칠 뒤 장터에 나간 억척댁은 우연히 점쟁이를 만났습니다. 아나 송음 좀 봐드릴까? 그녀는 처음엔 우선 넘기려다 문득 무언가에 이끌리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점쟁이는 그녀의 송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손 고생손이요.
평생을 남을 위해 살다 늙을 팔자요. 억척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이미 알고 있소. 점쟁이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이상한 게 하나 있소. 이 손엔 두 겹의 길이 있네. 하나는 이미 닳아 없어진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막 열리려는 길이오. 그 말에 억척되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오? 운명이 한 번 더 뒤집힐 날이 오겠지요. 그땐 안하기남의 발자국이 아니라 자기 발자국을 찍게 될 거요. 그날 밤 억척댁은 처음으로 꿈을 꾸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집이 무너지고 그 속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꿈이었지요. 그녀는 그 새싹을 손으로 잡으려다 깼습니다. 새벽 닭이 울고 먼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지요. 그녀의 눈빛에도 어딘가 낯선 기운이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 억척댁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시어머니의 꾸중에도 고개를 숙이고 남편의 무심한 말에도 그저 웃어넘기곤 했지만 이제는 속 깊은 어딘가에서 아주 미세하게 남아 다른 불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지요. 시어머니는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안방에 앉아 부채를 펴들고는 며느리를 부를 때마다 콧소리를 섞었습니다. 얘, 물은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이래서 내 몸이 시큰거리는 거야. 억척댁은 말없이 다시 물을 데웠지만 그 손끝에는 예전과는 다른 기운이 실려 있었지요. 그녀는 이제 용서가 아니라 인내의 끝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집안 공기가 눅눅하게 내려앉은 어느 여름밤, 시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남편의 헌옷을 꿰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놈을 낳았으니 내 팔자가 왜 이럴꼬. 도령이라 불릴 땐 글솜씨가 하늘을 찌른다더니 지금은 밥 한 술 제대로 못 뜨게 하는 놈이 되어버렸지.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억척되게 가슴이 뻐근했지요. 그녀는 그 말을 들은 남편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조용하고 담담했지만 그 속엔 아주 작은 균열이 번지고 있었지요.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그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는 번개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네가 나한테 지금 말대꾸를 하냐? 억척댁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저 남편도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사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애써? 글이나 쓰는 게 애쓴 거냐? 네가 이 집에 시집 올 때 누가 밥상을 차렸니? 내가 했지. 그런데 이젠 네가 나서서 내 말을 고치겠다는 거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날카롭게 흔들렸고 남편은 그저 앉은 자리에서 붓을 내려놓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억척댁은 마음속 깊이 뭔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지요. 이 사람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내가 버텨야 하는 세상은 결국 나 혼자 견뎌야 하는 곳이구나. 그날 밤 그녀는 방 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와 바람에 흔들린 대나무 가지가 마루를 두드리는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은 모두 세상의 비명 같았지요.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 잔치집이 생겼습니다. 부잣집 둘째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새 옷을 꺼내 입고 잔치집으로 향했습니다. 억척댁은 초대받지 못했지만 장터에 들러 장작을 팔아야 했기에 그 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억척아씨 아니시오? 그 목소리는 옛 친구 향단이었습니다. 시집 가기 전 같은 마을 우물가에서 함께 웃고 떠들던 벗이었지요. 향단이는 화려한 비단침의 은가락지를 몇 개나 끼고 있었고
얼굴에는 기름이 돌았습니다. 그간 어찌 지냈소? 향단이의 물음에 억척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향단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럭저럭이라니 손 좀 봐요. 어쩌다 이렇게 험해졌소? 마치 일꾼 손 같구먼. 억척댁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는 게 그렇지 뭐요. 향단이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씨, 세상은 가만히 있는 자한테는 절대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나도 옛날엔 순한 며느리였지. 근데 그땐 발자국도 내 것이 아니었어. 지금은 내 걸음으로 살아. 값은 좀 치렀지만 그만한 보람은 있지. 그 말이 억척되게 귓가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장작을 이고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잔뜩 흐린 하늘에 새 한 마리가 천천히 원을 그리며 날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어쩐지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 새처럼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날 수 있을까?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는 또다시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야? 장작 냄새가 집안에 진동을 해. 여자가 나가서 팔아먹고 다닌다니 창피한 줄 몰라? 억척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장작 더미를 정리하며 속삭였지요. 창피한 건 가난이지 일하는 게 아니오. 그 말은 아주 낮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입술에서 처음으로 나온 저항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방 한구석에서 글을 쓰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요즘 말투가 달라졌소. 억척댁은 불빛 아래서 천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이제 좀 달라져야겠지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당신은 원래 부드러웠소. 부드러움으론 굶어 죽지요. 그녀의 말끝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숨어 있었지요.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도 억척되기 전처럼 바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남편 또한 그녀의 눈빛을 피하듯 방 안에만 틀어박혀 글을 썼습니다. 먹냄새가 방 안에 가득하고 바닥엔 글씨가 빽빽하게 적힌 종이가 흩어져 있었지요. 그 종이들은 한때 그의 꿈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에 닿지 못한 외침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저녁 시어머니가 밥상머리에서 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 집은 어쩜 이렇게 조용하냐. 남의 집은 손자 울음소리에 시끌벅적하던데 우린 들리는 거라곤 밥 퍼는 소리뿐이야. 그 말은 억척되게 심장에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애를 낳지 못한 몸이었거든요. 의원에게도 가보고 기도도 드려봤지만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들먹이며 매번 그녀를 찔러댔습니다. 아무리 밭이 좋아도 씨가 없으면 허실이지.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엔 눈물을 삼키지 않았지요. 어머니, 씨앗은 하늘이 주는 것이지요. 제가 가진 게 없어서 부끄럽지만 없는 걸 억지로 낼 순 없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고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놀람과 안도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요. 이 여인이 이제 예전의 며느리가 아니구나. 그날 밤 억척댁은 오래된 항아리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다짐이었지요. 나는 이제 내 숨으로 살겠소. 누구의 며느리로도 누구의 아내로도 아닌 내 이름으로.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말은 마치 오랜 세월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는 듯 했지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병을 얻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열에 몸을 가누지 못했고 눈은 퀭하게 꺼져 들어갔습니다. 동네 의원이 와서 맥을 짚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이 골맞습니다. 마음이 쌓이면 몸도 병드는 법이오. 시어머니는 누워서도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병이 든 것도 다 내 탓이다.
내가 너 같은 며느리를 얻지 않았으면 억척댁은 아무 말 없이 약죽을 떠먹였습니다. 그 손길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이상한 평정이 깃들어 있었지요. 밤마다 시어머니의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억척댁은 불빛을 줄이고 다 식은 찻잔을 손에 쥔 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쳐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다른 여인의 형상처럼 보였지요.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한평생 무겁게 짐을 지고 살아왔겠지. 내게 던진 말들은 어쩌면 자신이 견디지 못한 삶의 울분이었을지도 몰라. 그 순간 문틈으로 남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고생이 많소? 그 말 한마디에 억척댁은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지요. 그토록 듣고 싶던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가 다시 방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문득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나를 모른다. 그의 연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구나. 며칠 후 시어머니는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살다 보면 미운 것도 정이 되더라. 나도 너를 미워했지만 내 눈엔 이제 네가 참 단단하구나. 억척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지만 가슴이 아주 천천히 무너지는 듯 했지요. 장례를 치른 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도 이제 좀 조용해지겠구먼. 하지만 조용한 건 집이 아니라 억척댁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새벽마다 혼자 산을 올랐습니다. 먼동이 트기 전의 어둠 속에서 그녀는 허공을 바라보며 묻곤 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녀의 손엔 여전히 굳은 살이 남아 있었지만 마음만은 더 이상 눌려있지 않았지요. 그녀는 마치 새처럼 자신이 처음으로 숨쉬는 법을 배워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소문이 돌았습니다. 부잣집 김원참의 아들놈이 장정들을 모아 산 밑밭을 빼앗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은 울분을 삼켰지만 감히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억척댁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들숨을 삼켰습니다. 또 누군가의 밥그릇이 짓밟히는구나. 예전의 나처럼 그녀의 눈빛이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밝은 마당에 서서 그녀는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참지 않겠소. 누가 나를 억눌러도 내 삶은 내 손으로 세우리라. 그날 이후 마을의 공기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도령은 젊은 혈기에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둔 듯 굴었지요. 그는 군졸 몇을 데리고 다니며 농민들의 밭을 빼앗고 거기에다 내 아버지의 소유지였다는 허위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세 앞에 말이 씨도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억척댁은 장터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농부 하나가 김씨 도령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 밭은 제 손으로 일군 땅이옵니다. 제 아비의 피가 밴 곳이옵니다. 그럼 내 아비한테 가서 따져라. 근데 내 아비는 벌써 젖은 같지 않느냐? 김씨 도령의 비웃음에 주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군졸이 농부의 머리를 밀쳐 땅에 쓰러뜨렸습니다. 억척댁은 손에 쥐고 있던 바구니를 떨어뜨렸습니다. 달그락거리는 도자기 소리에 사람들이 잠시 그녀를 쳐다봤지요. 그만두시오. 억척댁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김씨 도령은 비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건 또 누구야? 장터에서 나물 팔던 계집이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 명령이 아니오. 사람으로서 마땅한 말이오. 그 말에 장터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감히 김씨 도령에게 맞서지 못하던 터였지요.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씨 도령은 그녀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런 게 여편네냐. 집구석에서 밥이나 할 일이지.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구석에서 밥을 했기에 세상이 굴러가는 것이오. 그 밥을 헛되이 먹는 건
바로 이런 자들이지요. 순간 군졸들이 앞으로 나서며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억척댁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허리에 두른 천을 풀어 떨어진 농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터 한복판에서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땅은 하늘이 내리고 사람의 손이 길러낸 곳이오. 힘 있는 자가 그 손을 꺾는다면 언젠가 하늘이 그 목을 꺾을 것이오. 그 순간 장터에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잠잠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장작을 내려놓았고 누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김씨 도령은 잠시 당황한 듯 군졸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물러가라. 이 총엇들이 오늘따라 용감하구나. 그는 혀를 차며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억척댁의 집으로 모여들었지요. 아씨, 오늘 그 말씀이 통쾌했어요. 우린 그저 참는 게 사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구먼요. 그녀는 그들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는 것도 힘이요. 하지만 그 힘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써야지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녀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예전엔 불쌍한 며느리 혹은 고된 여인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마을의 입이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김씨 도령은 그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의 하인이 억척댁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도령께서 부르십니다. 감히 거역하지 마시오. 마을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아씨 가지 마시오. 저놈들 무슨 꿍꿍인지 몰라요? 하지만 억척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려워하면 평생 짓눌리지요. 이젠 내가 발을 디딜 차례요. 그녀는 단정히 머리를 묶고 헌치마를 새로 다려 입었습니다. 허리에 메었던 청근 하나를 단단히 묶으며 마치 전장으로 나서는 장수처럼 서 있었지요. 마당을 나설 때 바람이 살짝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그녀는 이상하게도 자유를 느꼈습니다. 저택에 도착하니 김씨 도령이 차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대가 그 장터의 여인이라지? 그대가 그 밭을 빼앗은 도령이겠지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이 참 거칠구나. 입은 거칠지 않소. 다만 진실을 말할 뿐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비웃으며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대 같은 여인은 겁을 안 내는 게 탈이지.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법이야. 그게 조선의 이치지. 억척댁은 잔잔히 웃었습니다. 힘이라면 나도 조금 있지요. 그대의 밥상은 누가 차려? 옷은 누가 지어줘? 그대가 깔고 앉은 이 자리는 모두 남의 손끝으로 만들어진 것이오. 그 손이 없으면 그대의 힘도 하루를 못 넘기지요. 김씨 도령은 그 말을 듣고 이가 갈렸습니다. 감히 나를 모욕하느냐?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진실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오. 그 말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싸늘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억척댁은 더 이상 말을 아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이제 원망도 기대도 한숨조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마다 들려오던 건 절구 찢는 소리였습니다. 콩을 찢고 조를 빻고 겨울이면 손이 터져 피가 맺히면서도 그녀는 입을 다물고 절구질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여편네도 이제 체념했구먼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억척댁의 마음은 체념이 아니라 언젠가 터질 뇌관처럼 조용히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요. 그녀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그의 가난이 아니라 가난을 미화하는 그 마음을 미워했지요. 남편이 마치 도를 깨달은 선비인 척하며 세상과 자신을 달리 이겸이 여기는 듯 굴 때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하루하루를 견뎠고 그 견딤이 쌓여 어느 날 눈물이 아닌 웃음으로 터졌습니다. 좋지, 참 좋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청빈의 도. 나도 이제 그걸 배워야겠소.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지요. 그 웃음은 도리어 남편의 귓속에 맴돌며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자존심을 건드렸고
다음에는 불안을 낳았습니다. 그는 붓을 잡으려 했으나 손끝이 떨렸습니다. 먹을 가라도 향이 달랐고 종이를 펴도 글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글이 세상을 위로하지도 자신을 구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그날 밤 억척댁은 방 한구석에서 남편이 붓을 들고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이상하게 초라하면서도 어쩐지 가엾었지요. 그녀는 말없이 등잔불을 하나 더 켰습니다. 그리고 남편 앞에 작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식기 전에 마시게. 오늘은 날도 추우니. 그 한마디에 남편의 눈가가 살짝 젖었지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더 이상 가난을 신성시하지 않았습니다. 억척댁은 여전히 억척스러웠지만 그 안에 묘한 연민이 자리 잡기 시작했지요. 봄이 와서 뒷마당 매화가 피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문 밖에 나가 꽃잎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하얀 꽃잎이 손끝에서 부서질 때 그는 문득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세상을 향한 체념도 아내를 향한 미움도 없었지요. 그저 긴 세월을 함께 버텨온 한 인간으로서의 따스한 인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억척댁은 밥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은 장에 좀 다녀오려 하오. 무엇을 사려는가? 그냥 봄이 왔으니 새 소티라도 하나.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가 그렇게 말하니 그게 시 한 수 같구려. 시는 그만 좀 짓고 밥이나 잘 먹게.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고 그 웃음 속에는 오래 묵은 원망과 분노가 녹아내리고 있었지요. 그날 밤 등잔불 아래에서 남편은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먹을 갈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지요.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그걸 핑계 삼아 사랑을 잃는 건 죄로구나. 그는 그렇게 써 내려갔습니다. 그 글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밤만큼은 두 사람의 집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이었지요. 그리고 봄이 완전히 지나기 전 남편은 병석에 누웠습니다. 오랜 세월의 고단함이 그를 데려가려 했던 것이지요. 억척댁은 밤새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소? 남편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그대의 세상으로 와보는구려. 그 말에 억척댁의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의 손을 다정히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의 세상이나 내 세상이나 다 거기서 거기지요. 같이 고생했으니 같이 쉬면 되지요. 그날 새벽 매화꽃이 마지막으로 흩날리던 그때 남편의 숨이 조용히 멎었습니다. 억척댁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 잠시 후에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기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훗날 말했습니다. 가난한 부부였지만 그만큼 따뜻한 인연도 드물었지. 누군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글로 옮겼고 그 글은 먼 훗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까지 사랑이란 부귀나 명예보다도 오래 남는 아주 귀한 것이란 걸 상기하시면서 대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요. 오늘 얘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설아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